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던 형님 때문에 상처도 여러 번 받았지만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는 건데 차라리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동안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이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는 행동들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흥분한 형님을 말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되려 제가 해야 될 행동을 형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노려봤다고 더 난리치길래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날이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라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던 거라 시모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시모의 말에 뒤돌아서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며느리가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평소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던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불만을 털어놔서 집안 분위기를 이 꼴로 만들어놔? 어머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맨날 참았으니까 오늘도 참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님을 따로 불러 얘기했겠어요.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맞는 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직까지 야간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거잖아. 동서 나이가 몇이야?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까지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있잖아.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 나한테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는지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나 시키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2번, 3번 얘기해야 되고 움직임까지 둔에 빠져서 속 터지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불만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불러내? 형님은 의사고 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건데 30대 후반에 야간 학교 다니면 돌대가리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집안이야 워낙 재력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원망 한 번 한 적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저 인생 막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님하고 따로 대화를 했겠어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많이 참았고 오늘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 안 살폈겠어요? 맨날 참고만 살다 보니까 속병까지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은 의사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입으로만 지시하는데 시키는 걸 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데 제 행동이 좋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모자랄 것 같다면서 가난한 집안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 집안을 욕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비하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시댁에 모였던 날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제 행동이 굼떠서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말에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길래 따로 불러 대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보다 손아래 사람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혼자 흥분해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려는 형님이 배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시댁 모임에는 참석할 마음이 없었어요. 시모와 형님이 저를 쏘아붙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데요? 의사고 엄마가 받을 혜택이 많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이 사람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 걸레를 물었나? 인성은 집에 버려두고 왔어요? 의사라고 대우만 받으려는 형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님은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의 왕인 줄 알겠어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행동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런 성격으로 환자는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온갖 짜증에 화까지 냈는데 환자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잘못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거들면 어쩌자는 건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야지. 집안 분위기 망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날 일을 더 키워야 되겠어? 어머니, 차라리 저희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형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형도 모르잖아. 형수님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저와 형님의 마찰로 시작된 불화는 집안 싸움이 되었고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들 하라고 화를 냈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분간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모임 같은 게 오히려 집안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각자 연락 끊고 살자며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시모는 형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그동안 별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뜨렸다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나가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더 이상 부모님 집에 오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낸 뒤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을 때 시부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와는 크게 감정이 없었던 상황이라 남편은 시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일단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 부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연락을 준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연락을 받은 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다고 했지만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일단 병원에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후회가 남을 바엔 차라리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시모는 깨어 있었고 형님 내외도 병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모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세상 떠났는지 확인해 보려고 온 거냐면서 또다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모의 병실에 찾아온 이유는 몸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시부와 따로 밖으로 나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시부의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아무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근심이 한가득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은 했었는데 시모가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들다던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모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담당 의사에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밀 검사로 췌장암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수술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하곤 병실을 나갔어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형님은 병실을 나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이 모든 불행이 저로 인해 시작이 된 거라며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전부 다 네 탓이다. 그동안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건강했던 나한테 췌장암이 생겼겠어. 결혼기념일 때도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과도 연락 끊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이다. 서로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시간을 너 때문에 분열이 생겨서 내 아들과의 관계까지 금이 갔잖아. 나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무조건 췌장암을 이겨내고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일단 내일부터 항암치료 들어간다고 했어요. 췌장에 있는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곳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려서 어머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꼭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했으니까 동서는 당분간 병원에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동서 때문에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가뜩이나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그림자도 비추지 마라. 나는 우리 큰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거라. 시모는 별것도 없는 집안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억울해서 불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환자인 시모에게 입 아프게 설명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실을 나왔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라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저는 일반 회사원에 집안도 평범해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불만만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고 시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어서 너무 힘이 빠졌어요.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시모가 췌장암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5년간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가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저 또한 시모 얼굴 보려고 억지로 병원에 오는 거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시기 전까진 병원에 오지 않으려 했는데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남편에게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 좀 하겠다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오려는 건 아니지? 나 혼자 어머님 감당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어머님 수발까지 들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어머님이 지금 저러시는 거 췌장암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와서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 해드려. 아까 봤잖아요. 병실에 있던 물건들 전부 저한테 집어 던지려는 거 못 봤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 던진 물건 맞았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장례 치르기 전까지 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담당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어머님이 버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 연세도 있으신데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제거하기도 힘들고 췌장에 달려있는 암덩어리도 상당히 큰 편이라 지금 저래 보여도 1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나만 수반 들 순 없잖아. 간병인 두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 기력은 계속 빠지게 될 거야.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동서가 옆에서 챙겨줘야 나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퇴근하고 바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나는 거리도 멀어서 퇴근하고 병원에 오기까지 차도 많이 막힌다니까. 글쎄요. 어머님이 제가 보고 싶으면 부르시겠죠. 싫다는데 억지로 오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만 옆에 있어 주세요. 동서, 나랑 관계 회복할 생각 전혀 없는 거야? 이번 일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동서는 왜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가려는 건데? 저에게 이런 부탁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속보여요. 어차피 저는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편하게 살려고요. 형님 말대로 저는 돌머리라 복잡한 건 모르겠고 단순하게 살려고요. 형님과도 딱히 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끼리 레스토랑에 가려고 예약까지 잡아놔서요. 그냥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등을 돌려버린 저를 보고 인상 쓰던 형님은 후회할 짓 하는 거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는 제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모 옆에서 내키지도 않는 간호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고 며칠 뒤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받아봤자 병원에 가서 시모 병수발 들라는 말밖에 안 할 것 같아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초반에는 형님에게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부가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시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사를 결정했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한 뒤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사를 할 시댁에 잠깐 들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해주면서 아무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대화할 기력도 없어 보였는데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몇 달 만에 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회피했어요.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말 섞게 되면 불화만 생길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도 볼일 때문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당황한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는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형님은 제 뺨을 내려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까 이사한 시댁 집안을 구경하다가 옷방에도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보였던 의류 관리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없던 가전이라 잠깐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모습을 형님이 봤는지 제가 의류 관리기를 만져서 고장이 난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형님은 제가 고장을 낸 거라며 당장 물어내라면서 아까 건드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돌대가리라서 기억이 안 나냐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자 반대편 뺨에도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님의 팔을 잡아 저도 똑같이 형님의 뺨을 내려치고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등을 보인 사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이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형님과 격한 몸싸움이 시작되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중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았고 형님은 의류관리기 핑계로 제가 못마땅해서 판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의류관리기를 시댁집들이 선물로 드린 거였는데 본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걸 옮겨놓은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옮기는 동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터치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형님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 분위기를 전부 망쳐버렸고 시부는 다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은 야간 학교 다니는 돌대가리라 기억도 못한다며 계속 막말을 퍼부었고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자 또다시 아주버님과 마찰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참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의류관리기 쓰지도 않는데 억지로 집에 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의류관리기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의류관리기를 향해 내리쳤고 형님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왜 부시냐며 시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부시고 있었는데 의류관리기 안에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저에게 굴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워들었는데 조그만 볼펜 녹음기 같은 거였습니다. 뭔지 몰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휴, 그노 있네. 말도 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너 내가 노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늙은이들 피부병 환자 정말 많잖아. 더러워서 치료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암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살 만큼 살았으면서 얼마나 더 살려고 이를 악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니까. 하루빨리 떠나야 나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내 밑에 동수 하나 있다고 했지? 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 말을 아예 개무시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 조만간 기회를 왔을 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여튼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시아버지는 내 편 들어줄 생각도 안 해. 이왕 시어머니 떠나는 거 같이 따라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제일이라니까. 눈치가 있으면 재산이라도 나눠주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또 엄청 많아. 시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때문에 고생하니까 꼴의 남편이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바람 좀 쐬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재산이라도 주고 부탁을 하던지. 하여간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려야 돼.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냐?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그냥 확 이혼해버리고 삼가 이 교수랑 어차피 갈 때까지 간 거 새 출발 해버릴까?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 녹음기를 뺏으려 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제 손에 있었던 걸 낚아채 가져갔어요. 형님은 환자 기록용 볼펜 녹음기인데 그게 왜 의류관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하도 답답해서 친구와 전화 통화하다가 한풀이 좀 한 거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져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여자 보는 눈 정말 없다며 혀를 찾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전부 다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온몸을 부들거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했습니다. 이미 상황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 모두 형님에게 등을 돌렸고 부부관계까지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형님을 상대로 제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시부가 형님은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형님에게 받은 피해를 좀 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팀을 꾸려줬어요. 그렇게 시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를 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내 전문 변호팀 분들이셨어요.
상담을 해주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보다 본인이 시모에게 훨씬 잘했는데 왜 형님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주버님과의 관계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부와 저는 형님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는데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무시하면서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 형님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분노를 표출했고 남편이 말리려 하자 갑자기 형님이 어디에 손을 대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곤 눈에 보이는 대로 저와 시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던졌는데 도자기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힘들게 걸어온 시모가 그만 좀 하라고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잡아챘어요. 형님은 시모를 보고 더 거칠게 몸부림치면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고 복층이었던 시댁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도자기를 그대로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필 형님의 손목에 깊게 찔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형님의 손목에서 혈흔이 뿜어져 나왔고 온 시댁이 형님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형님은 구급차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는데 손목에 있던 신경들이 끊어져 대수술을 받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오른손의 신경이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피부과 의사로서 레이저 시술이나 제모 등 손으로 하는 미세한 작업이 힘들어져 더 이상의 의사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신경이 끊어지면서 뼈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도 수전증처럼 손을 계속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잘난 머리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아마 이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야 과거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편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한 사실인데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버님이 찾아왔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만나던 이교수란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딱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형님은 당해도 싼 것 같아요. 의사생활 못하고 이혼당해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배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바라왔던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저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두 눈 뜨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제 품에서 자라온 조카가 있어요. 막내 동생 내외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됐었죠. 정말 제 자식처럼 모든 걸 쏟아부어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네요.
사는 거 뭐 별거 있겠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었어요. 비록 제 조카와 사이가 젊은 나이였지만 저도 젊은 나이 때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밟아갈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조카가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이 의심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조카 사위인 김서방이 결혼을 했음에도 정신 나간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본 저는 뒤를 바짝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면서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저는 김서방의 뒤를 따라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간 여자와 서로 손을 맞잡으며 뜨거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 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하게 되었네요. 핸드폰으로 조카 사이와 외간 여자의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게 되었고 주고받는 대화까지 전부 제 귀로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물컵을 쥐고 있던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와서 인생을 잘 몰라. 그냥 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쑥맥 여자라니까. 돈 빨아먹기 딱 좋은 여자지.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 올 건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애는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 나는 싫단 말이야. 정말 6개월 안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왜 그런 여자랑 만나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생각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 벌어오는 돈이 일정한데 그거 하나 보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확실히 뭔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말해줘도 되잖아. 그 여자 왜 붙잡고 있는 건데? 내가 푼돈 먹겠다고 당장 이혼하지 않고 미련하게 이러고 있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재산이 꽤 있었나 봐. 예전에 사업이 잘 돼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람 부모의 재산을 큰 이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성인이 됐을 때 전부 다 돌려주신 것 같아. 그런데 꽤 큰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하네. 내가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 지금의 삶도 여유롭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건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재산 내가 전부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나 떼부자 되는 거야? 내가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오빠 처음 봤을 때 돈 냄새가 진동을 했다니까. 우리 최대한 서두르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당장 김서방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제 두 귀로 들은 것들을 전부 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김서방에게 큰 거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 사실을 제 바로 아래 동생에게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보여주었죠. 동생도 마찬가지로 경악을 하면서 김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저와 똑같은 충격에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침착하게 모든 일을 헤쳐 나가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분명 저희 가족이
최소한의 피해로 김서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김서방의 행동과 말투들에 대해 전부 다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투성이로 보이게 되었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민영이 잘 챙겨주도록 노력할게요. 이모, 오늘 무슨 날이야? 그동안 받아봤던 상차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흔히 뭐 요리 실력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들 있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는걸? 그래, 앞으로 둘이 더 잘 살라고 이모들이 오늘 특별하게 신경 쓴 거야. 요즘 이모들이 많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었잖아. 그래도 민영이 너 결혼하기 전에는 이모들 옆에 있었으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살림 차려서 따로 살아서 그런지 시간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간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이모들이 신경 좀 써봤으니까 많이 먹으렴. 김서방, 음식은 입맛에 맞고 내 막내 동생이었던 민영이 엄마 역할을 김서방이 대신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 신경 못 써준 거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민영이 좀 잘 챙겨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모 없이 자라와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이제서야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무너지는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신경 좀 써본 거니? 우리 마음 받아주겠나?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민영이 옆자리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민영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민영이 옆에 있을 테니 마음 편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 하셔서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항상 서운했었거든요. 사위를 위해서가 아닌 제 조카를 위해서 저는 동생과 함께 그날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한 상 차려줬었어요. 조카의 눈에서 조만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걸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이중적인 얼굴로 제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뱉어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은 너무 역겨웠고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네요. 동생도 그런 김서방의 모습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저희는 때를 기다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김서방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이 기분이 좋은 듯 웃고 있었네요. 동생은 정신없이 입에 음식을 넣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지 몸을 돌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김서방이 자기 남편이라고 숟가락 위에 갖가지 반찬들을 올려주면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걸 숨긴 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김서방과 조카를 대해 주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낸 조카와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동생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 주었어요.
언니, 나 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만든 음식이 그놈 입에 들어가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전부 다 그놈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다고. 우리 민영이 어떡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만간 받게 될 상처에 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걸 쏟아내서라도 그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벗겨내 버릴 거야. 일단 진정 좀 해. 이 사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감정 조절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다 민영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자. 나도 지금 이런 상황 견디기 힘들지만 그놈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면 되는 거라고. 민영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놈의 눈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니까 조금만 견뎌내자. 동생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카 사이의 모든 행동들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출이 상당했었지만 저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딸처럼 키워왔었기 때문에 조카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더 큰 상처로 되돌려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증거물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도 하나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카 사이가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길래 일단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이모, 나 이번 주말에 그이랑 함께 동해바다 보고 오기로 했거든? 이왕 간 김에 이모 필요한 거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작은 이모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좀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영아, 이번 여행 꼭 가야겠어? 지금 작은 이모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한 거야? 저번에 식사 초대 받았을 때 작은 이모 표정도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그게 너희 작은 이모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서둘러 항암 치료받길 권하고 있어. 너한테 이런 말 해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웠고 작은 이모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부탁하길래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서도 고치기 힘든 병인가 봐. 그래서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을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작은 이모가 부탁했지만 입원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어. 너한테 얘기해서라도 입원하는데 설득시켜야지. 그러니 이번에 여행 가는 건 일단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행은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거잖아. 조카는 준비되지 않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바로 동생 집으로 가겠다는 조카와 전화를 끊은 뒤 급하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도 모르게 했던 거짓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갑자기 자기가
췌장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 연기를 해야 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조카가 여행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김서방을 미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상간녀와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강원도 여행을 가는 날이 범행을 저지르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려 했었는데 조카 사이가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길래 일단 강원도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네요. 그렇게 조카는 제 동생이 있는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슬퍼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김서방만 지금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저는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고 조카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터뜨리기 위해 조카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정말 염치 없지만 지금 너희 작은 이모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항암 치료받는데 돈이 꽤 드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작은 이모가 운영하던 사업도 무너지는 바람에 꽤 많이 빚이 생겼어. 원래 얼마 전에 식사 초대했을 때 그때 얘기하려 했는데 너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 막내 동생이었던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있잖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모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작은 이모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전부도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 그게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치료하는데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췌장암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 판정을 받기 힘든 암이라고. 민영이를 키워주셨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 남편으로서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겨두신 재산이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건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당연히 필요한데 사용하는 건데 당신이 왜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야?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우리 앞날에 꼭 필요한 돈을 희망 없는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췌장암 걸리면 가망이 없다는 거 당신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 부모 없이 자라와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당신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만약 그 돈을 항암 치료하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랑 정리하겠소. 한두 푼도 아닌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쏟아붓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카 사이가 반대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영이는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실망한 듯한 눈빛으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사위한테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반대하겠다면 갈라설 마음도 있다며 더욱더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와 동생이 조카를 친딸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를 부모로 생각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조카는 사위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저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고조된 걸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꺼내 놓았어요. 무작정 조카한테 사이가 바람 피운다고 말했다면 분명 그에 따른 상처가 너무 컸겠지만 어느 정도 사이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받는 상처보다 덜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이 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때부터 사이의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사고사로 위장해 조카가 물려받은 재산을 갈취하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자기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된 조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카 외에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모든 증거물들을 사위 앞에 던져 보이면서 앞으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선사해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조카 사위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나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더니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냥 단순히 바람만 피우고 끝난 게 아닌 새아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이 된다고. 철저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강원도에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곳에 몇 번이나 상간녀와 찾아간 건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연습했다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벌써 죄목이 무거워진다는 거 몰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경찰서로 끌고 갈 거야.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네가 저지른 이런 행동들이 꼬리뼈처럼 따라 붙을 거라고.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저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절대 콩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람 피운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범행으로 인정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사부인께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사돈어른께선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부모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돈분들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 잘못이라며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할 거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위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순간 사위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사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사위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증거물 전부를 퀵으로 보내줬었고 그걸 전달받은 대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잃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들이 찾아왔고 사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위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피를 나눈 자식을 정말 버리실 작정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도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게 남자 아닌가요? 그런데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계획 좀 한 거 가지고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범행이 저질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자네는 벌써 내 조카를 2번이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내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탐하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인생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고 법적인 처벌 그대로 갈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피눈물 좀 흘려봐. 네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 것 같아? 네가 어디를 가던 내가 꼭 찾아내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니까 웬만하면 감옥에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거다. 2번 다시 내 조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내 눈에 띄는 순간 넌 끝이야. 저희는 최대한 많은 처벌을 주기 위해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사위의 재질은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것도 범죄인데 그에 따른 증거물들과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같은 곳을 찾아가서 연습을 했다는 건 명백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최대 22년까지 적용이 되지만 사위는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항상 사위와 동행을 했던 상간녀는 범죄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조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조카 사이에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조카는 저희 곁에 함께하지 못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네요. 조카는 동생이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기를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사위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착해 보였고 제 조카만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조카가 회복이 빨라 저희도 지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놈이 감옥에서 나와 분을 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돈 어른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신경 쓰이지 않게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네요. 그놈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